심리학은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해준 열쇠다. 심리학 덕분에 나는 여러 직업을 갖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밸런스를 맞춰가며 안정감을 얻는 법을 알았으며, 인생의 지독한 슬럼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동안 심리학을 통해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듯 당신 또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책다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출신 류시안의 인생 수업.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면 세상의 변화도 두려울 것 없다. 1. 사랑,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바꾸는 게링베럴 심리학.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는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단서로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의 반쪽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대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내가 될 수 있을까? 와 같은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자 류시안은 하버드 대학교 학사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밟았다.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브랜드 컨설턴트, 음악 프로듀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분야를 넘나드는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옴기니 원영경. 류시안의 아름다운 삶을 즐기기 위한 인생 수업.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8살 때 나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미국 생활 초반에는 정말이지 하루가 1년 같았다. 부모님이 모두 출근했기에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면 나처럼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할머니와 내 컴퓨터가 나를 맞아주었다. 돌이켜보면 나의 유년 시절은 일종의 훈련 기간이었다. 외로움을 직시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능력을 갈고 닦는 훈련. 게다가 코딩은 냉정함을 기르는 데 확실히 큰 도움을 주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예상치 못한 오류나 버그로 다운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때 화를 내거나 괴로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류가 나면 그저 오류 코드를 토대로 침착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실행하면 될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된 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버그로 여긴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한다. 인생을 사는 건 코딩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거야. 처음에는 분명 온갖 오류 코드가 제동을 걸겠지.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그를 해결해 나간다면 문제될 일은 없어. 훗날 나는 전 세계 각지의 천재, 기재, 귀재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다. 미국의 건국 역사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이 대학교에서 나는 전통 사상과 선진 사상이 부딪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매일 목격했다. 그곳은 그야말로 끝없는 지식의 낙원이었다. 내가 낙원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바로 자타공인 학교 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학생들이 학교를 지식의 전당이 아닌 낙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 조가 그랬다. 그는 그야말로 전천후였다. 학교 대표 육상팀에 몸을 담았고, 댄스 파티 단골 DJ였고,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학생회와 동아리를 이끌었다. 성적이 과톱도 아니고 모든 과목에 뛰어난 만능형 천재도 아니었지만 그는 학교의 진정한 명물이었다. 예컨대 조처럼 학교의 간판 스타로 불리는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바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그리고 좀처럼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이 꽉 찬 일과표에 쫓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생긴 다크서클을 일종의 훈장쯤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조 같은 학생들은 마치 분신술이라도 쓰듯 꽉 찬 일정을 여유롭게 소화했다. 한 번은 조에게 물은 적이 있다. 어떻게 하루에 그 많은 일을 다 해? 그러려면 아침에 완전 일찍 일어나야겠다. 조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야, 사실 진짜 어려운 건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찍 자는 거야. 남들이 밤에 파티 갈 준비를 할 때 나는 스스로에게 안 돼, 일찍 잘 거야 라고 말해. 일찍 자야 해가 아니라 일찍 잘 거야 라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뭘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자기 자신을 설득할 줄도 알아야 하니까. 정말이지 정신이 번쩍 드는 말 아닌가. 그가 말한 경지에 아직 완벽하게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항상 이 말을 기억하려 노력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타이완으로 돌아왔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아이가 곧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 말에 100% 동의한다. 아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일과 가정을 고루 돌보기 위해 더 효율적인 생활 방식을 찾으려 노력했고 여러 돌발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감성 지능을 높이는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더불어 항상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자문한다. 과학기술, 생활 방식, 아니면 책 속의 지식.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할 것이고 정보의 밀도 또한 갈수록 높아질 것이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180도 변할 것이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게 될 세상이자 우리가 살아생전에 직면하게 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것이 변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각자의 욕망과 감정에 충실하며 때로는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고민도 하고 실수도 저지르며 평생 꿈과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면서 말이다. 인체는 불완전한 기계다. 모든 기계가 한계를 지니고 있고 또 최적화된 사용 방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살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책도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 문득 심리학과 다른 분야의 지식을 결합해보면 어떨까? 그럼 좀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해도 자신의 적응 능력을 키워 우리 모두가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 책을 집필한 동기가 된 셈이다. 나의 목표는 분명하다. 바로 심리학 연구를 통해 증명된 이론들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생활 방침으로 전환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다. 8살의 나는 인내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고 18살의 조는 내게 주도권은 언제나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으며 38살의 나는 아이로부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모든 연구를 마친 후 나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88살이 되어도 사람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게다가 그 변화의 폭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 되리라는 걸 말이다. 당신이 몇 살이든 부디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당신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류시안. 심리학을 통해 배운 사람 읽는 기술. 2009년 주요 서점을 강타하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책이 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읽었을 책, 바로 조 네버로와 마빈 칼린스의 FBI, 행동의 심리학, 말보다 정직한 7가지 몸의 단서다. 전직 FBI 요원이 밝힌 특별한 기술을 배워 자신도 인간 거짓말 탐지기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지 당시 이 책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그러나 다양한 행동과 비언어적 표현의 숨은 뜻을 분석한 후 정작 저자가 한 말은 이랬다. 1990년대부터 반복적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사, 변호사, 임상의학자, 경찰관, FBI 요원, 정치가, 교사,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등 대다수의 사람이 거짓말을 간파해내는데 결국 운과 확률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간파하기란 동전 던지기를 하는 확률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뜻이다. 어쩌면 이 대목을 읽고 낚였다고 생각한 이가 많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직업 윤리를 드러낸 저자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이는 누군가를 사기꾼으로 마구 규정하는 행동이 상대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자 표면적인 기술만으로 사람을 경솔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들은 흔히 심리학자라고 하면 미국 드라마 Lie to Me 속의 주인공의 모습을 떠올린다. 설마 싶겠지만 실은 아직까지도 나를 관심법의 달인쯤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와, 심리학 전공이라니 대단하세요. 그럼 사람 마음도 훤히 꿰뚫어 보시겠네요. 이럴 때 농담이 통할 것 같은 상대라면 나는 목소리를 깔고 드라마틱하게 대답한다. 그럼요. 하지만 직업윤리상 절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발설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물론 이런 농담이 항상 먹히는 건 아니다. 내 연기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리얼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여 그 후로 나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니 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투명성 착각이라고 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로 거짓말을 하면 들킬까봐 불안해지는 것도 바로 이 투명성 착각 때문이다. 그리고 그 덕을 보는 대표 직업이 바로 FBI 요원과 정신과 의사다.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훤히 깨뜨려 볼 거라는 보편적 착각 때문에 어느새 자신의 속마음까지 털어놓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학문을 통해 기본적인 이론 지식을 쌓았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이로써 남보다 거짓말을 더 잘 간파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위기 속에 숨겨진 디테일을 빠르게 포착해내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 유연하게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고 자부한다. 무엇보다도 심리학 이론을 활용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감정이입 능력과 감성 지수를 높여 타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가면을 쓰고 또 보호색을 발동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타인의 속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볼룸 댄스를 추듯 스텝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유심생, 걸음걸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실 우리는 뛰어난 관찰 능력을 타고났다.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가 상대를 자유롭게 엿볼 수 있을 때 특히 빛을 발한다.
즉 당장 소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을 때 상대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간의 관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인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6초였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여러 감각기관의 정보를 종합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어떤 인물 또는 사물에 발동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촉에도 나름 근거가 있는 셈이다. 우리가 주목한 신호는 걸음걸이다. 걸음걸이는 몸의 표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풍성한 신호를 내포한다. 즐거울 땐 걸음이 경쾌해지고 긴장했을 땐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떨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두 다리가 보내는 신호의 장점은 선조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순간부터 줄곧 걷고 뛰는 원시적 기능을 담당한 만큼 그 반응 또한 매우 원시적이라는 데 있다. 생각해보라. 어려서부터 표정관리법을 배우는 데 비해 하반신의 움직임을 꾸미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은가. 물론 꾸미려 해도 어려운 일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면 가장 먼저 구부정한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연습부터 하라고 조언한다. 너무 빠르지도 또 느리지도 않게 적당한 속도로 걷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좋은 인상은 결국 자신감을 높이는 데 작은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걸이다. 왜냐? 지나치게 빨리 걸으면 조급해 보일 뿐더러 사회적 지위가 낮으리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늦게 걸으면 근심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나 기업 총수들의 걸음걸이를 살펴보고 내가 즐거웠을 때와 고민이 많았을 때의 걸음걸이가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훨씬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근심이 있을 때는 마치 중력이 나에게만 작용하기라도 하듯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즐거울 때는 마치 춤을 추듯 발걸음이 경쾌해졌던 기억이 있을 테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한 신호는 행동의 자연스러움인데, 이 신호에는 원거리 관찰이 가능하고 꾸며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경찰 측의 연구 결과 강도나 폭력 범죄자 대부분이 직감적으로 어딘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골라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는 행동의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러니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민첩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되도록 편안한 신발과 간편한 옷차림을 착용할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될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심리학이 더해준 연애운. 10여 년 전 심리학을 이용해 여성에게 소위 작업을 거는 방법을 연구 개발한 미국 남성들이 있었다. 그들은 남성이 번식 조건이 뛰어난 녀석, 즉 아름답고 몸매가 좋은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반면, 여성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형 남성에게 매력을 느낀다며 이는 일종의 본능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전술을 잘만 활용하면 여성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레이더의 스위치를 켜 당신을 만나볼 가치가 있는 그 리더형 남성으로 인지하게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서로 질투 작전을 펼치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말한 전술이란 무엇이냐?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공작새가 꼬리를 펼쳐 자신을 뽐내듯 화려한 의상으로 타인의 이목을 집중시켜라. 친구와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눌 때처럼
어깨동무를 한다든지 박수를 치며 호응을 하는 등 조금은 과장된 제스처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라.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여성이 문을 등지고 설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라. 그러면 다른 여성들이 안으로 들어올 때 이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당신을 주목하게 되고 은연중에 당신이 아닌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녀가 먼저 당신을 찾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레 리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했다면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하기보다 그녀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지적하라. 칭찬에 익숙한 미인들에게는 지적하는 쪽이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으로 남을 수 있다. 물론 지적을 당한 당사자는 불쾌해하겠지만 그녀 주변의 다른 여성들은 속으로 통쾌해하면서 당신을 치켜세울 것이다. 그러면 미인은 당신을 사로잡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당신에게 구애를 펼칠 수 있다. 이게 무슨 시답지 않은 얘기인가 싶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소녀들에게는 나름 꽤 먹히는 방법이었다. 자칭 픽업 아티스트, 일명 PUA라는 남성들은 1년의 실전 훈련을 거친 후 인터넷에서 사람을 모집해 함께 클럽으로 헌팅을 하러 출동했고 그중 원로급 PUA였던 닐 스트라우스는 그 몇 년간의 연애담을 더 게임, 발칙한 남자들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라는 제목의 자서전으로 엮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참고로 이 책은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 TV 프로그램과 영어로까지 제작되면서 전 세계 집돌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나고 기혼자가 된 스트라우스는 진실이라는 또 한 권의 자서전을 펴냈다. 이 책에서 그는 픽업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화려한 날들을 보내기는 했지만 이 때문에 왜곡된 가치관을 갖기도 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모든 여성을 사냥감으로 여기며 매일 밤 육체의 쾌락만을 조준 결과 자신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는 고백과 함께 말이다. 그는 그런 자신이 싫어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 진정한 사랑과 이성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되었고 그제야 비로소 건강하고 평등한 남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느냐? 혹시라도 심리학이 더해준 연애운이라는 제목을 보고 내가 픽업 아티스트의 심리 전술처럼 얕은 꾀를 늘어놓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이들에게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다. 만에 하나 애정 전선에서의 필승 전략이 정말 존재한다 해도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다. 첫째, 소위 전략이라는 그 방법들은 당신을 느끼한 사람으로 만들 테고 둘째, 문화 차이 때문에 구미에서 통하는 방법이 아시아에서도 통하리라는 법은 없을 뿐더러 셋째, 얕은 수작으로는 불장난 정도의 관계밖에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만남의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앱스토어에서 틴더 같은 데이팅 앱을 다운받으면 단 몇 번만의 터치만으로 친구를 사귀고 싶은 사람,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 데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 즉석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만남의 기회가 많아진 만큼 좋은 상대를 만나기란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좋은 상대와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긍정적 상호작용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물론 불장난이 일시적인 짜릿함을 선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뒷수습을 해야 할 때가 되면 그 불장난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인터넷이나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의 장점은 상상의 여지가 크고 원거리에서도 감정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결국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부딪히며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도 맨투맨 상황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해보려 한다. 부디 나의 조언들이 진짜 당신을 알아주고
또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줄 누군가를 만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명심하라. 좋은 사람과의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태도와 자신감, 포용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진실한 사람은 사랑을 핑계로 무례하게 굴지 않는다. 우리가 애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를 존중할 만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 자크 루소의 에밀 중. 인연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사람들은 인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건 서로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서로를 알게 된 후에도 상대와 끝까지 함께할 인연인가를 생각한다. 서로 인연이 있는 상대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에 대한 기대나 허용도가 높은 편이며, 반대로 서로에게 인연이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그 관계는 끝났음을 의미한다. 인연의 유무를 따지는 일은 해당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일종의 구실인 셈이다. 인연이라는 단어로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하고 심지어 이를 관계 유지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심리학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인연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당장 말이 잘 통하는지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주의하지 않았던 공통의 경험이라든지 취미, 관심사, 배경 등과 더 많은 연관이 있었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에 우리는 신기하다라며 연신 감탄을 하고 이러한 우연을 인연으로 받아들인다. 어떻게 보면 좋은 첫마디에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교류를 더하는 것 자체가 상대로 하여금 우리가 인연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서로 손발을 맞춰간다는 것은 의기투합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이를 심화해가는 과정은 우리의 인연이 필연이자 운명이라는 느낌을 더한다.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의 첫인상으로 상대가 자신과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이것이 꼭 외모나 성격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대에게 얼마든지 인연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각자 자기 말만 해서 대화에 엇박자가 난다면 자연스럽게 서로 인연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일단 인연이 아닌 사람으로 분류되면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기 어렵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연을 찾겠다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 조건에 부합한다는 상대와 함께할 때면 항상 긴장이 되고 애써 이야기거리를 찾아야 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압박감이 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와 친해지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쪽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마도 머지않아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인연이란 억지로 얻으려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렇다. 단순히 어떤 조건이 아닌 나와 정말 잘 맞는 짝을 찾고 싶다면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을 당신 자신답게 만드는 사람을 찾는데 당신의 그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라. 특별히 인연이 있다고 느끼는 그들과 당신의 관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당신이 그들을 특별하다고 느끼는 데는 분명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공감대와 합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잊지 말라. 인연이라는 두 글자는 흔히 운명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이다. 어쩌면 사람을 만나는 데에는 정말 운명이라는 게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더 나아가 운명의 만남을 영원한 인연으로 만드는 일은 결국 두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올바른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갖고 자신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드러내라. 그러면 좋은 인연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가만히 앉아 사랑이 다가오길 기다리지 말라. 그러면 평생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영어 속담. 심리학을 통해 배운 미루는 버릇 극복법. 최근 읽은 기사에 성인 중 20%가 만성적인 미루기 환자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잠깐, 80에서 90%가 아니고? 대학 시절 나는 지독한 미루기 환자였다. 그런 탓에 리포트 작성을 미뤄두기 일쑤였고 제출 기한이 코앞으로 닥쳐서야 극지 마라톤을 뛰듯 2, 3일 밤을 새워가며 죽기 살기로 데드라인을 맞췄다. 매번 이렇게 조급히 리포트를 작성하다 보니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은 건 당연지사였다. 물론 나도 알고 있었다. 좀 더 계획적으로 과제를 완수했다면 결과가 그렇게 참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다음에는 꼭 일찌감치 시작해야지. 데드라인을 맞추고 녹초가 된 채로 이렇게 반성도 해봤지만 그 다음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미루는 버릇을 극복해보겠다고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심리학책까지 빌려봤지만 결국 반납 기한을 넘겨 벌금을 낸 적도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미루기 환자들을 이해한다. 그것도 아주 잘. 미루기 환자들에게는 이상한 특징이 있다. 무슨 일이든 미루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만 골라서 미룬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행동이 굼뜬 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손발이 잰 경우가 많다. 그런데 꼭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일에는 잰 손발을 활용하지 못한다. 왜 그러는 걸까?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자기 자신부터 이겨야 한다는 말이 있듯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미루는 버릇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루는 버릇은 여러 복잡한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힘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봐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럴 때에는 보닛을 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번 챕터에서는 미루는 버릇에 대한 심리학 연구 결과를 종합해 미루기 환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공유해볼까 한다. 나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유용한 방법들이니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미루기 환자인가? 심리학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미루기 환자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뒀다가 막판 스퍼트를 내고 싶어하는 유형이다. 어떤 이들은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단숨에 일을 끝내는 느낌을 즐기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짜릿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늑장을 부리면 스스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더러 좋은 결과도 보장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도피 심리에서 비롯된 미루기 환자다. 해당 유형의 미루기 환자는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끝내고 나면 비판과 실패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가설을 세운다. 이처럼 항상 두려움을 가득 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해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를 이유로 늑장과 도피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미루는 유형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세 번째는 선택의 어려움으로 미루기 환자가 된 유형이다. 이 유형의 사람은 쉽게 고민에 빠지고 또 자신의 결정에 쉽게 동요한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한 모든 선택이 옳은 것 같다가도 이내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점점 일을 미루며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특징이 있다. 어떠한 일에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는 특히 더하다.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인지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레 일을 미루게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유달리 충동적이고 스릴을 즐기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일을 찾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그만큼 한눈을 잘 팔고 시간 개념도 부족한 편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할 때에는 좀처럼 집중하지 못해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룬다. 미루는 버릇을 고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를 살펴보라. 유형별로 각자의 동기가 조금씩 다르니 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본다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든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당장의 즐거움과 미래의 즐거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다. 그러니 자신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원숭이를 만나보자.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 길들이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살고 있다. 이는 심리학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비유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생동감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는 당장을 즐기려는 우리의 일면을 대표한다. 녀석은 우리의 대뇌 변연계에 살고 있는데 대뇌 변연계는 본능적이고 온초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대뇌의 한 부위다. 반대로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사고는 전전두피질이라는 부위가 관장한다. 전전두피질은 인간이 다른 포유류 동물보다 훨씬 진화하고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근거로 정보의 분석과 정리, 그리고 계획과 결정 등을 담당한다. 당장의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욕망을 제어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와 항상 줄다리기를 벌인다. 예를 들어 요즘 한창 다이어트 중인 당신의 눈앞에 맛있는 과자가 놓여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당신의 전전두피질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밤에 간식을 먹으면 살도 찌고 건강에 안 좋아. 라는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뛰어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지금 포장을 뜯어.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지. 라고 회방을 놓는 식이다. 물론 이때 과자를 내려놓는다면 전전두피질의 승리로 돌아간다. 그러나 과자를 하나 집어들어 그 맛을 보게 되면 원초적 감정을 일으키는 대뇌의 원숭이를 자극해 그 길로 게임은 끝이다. 딱 하나만 먹자 라고 생각했겠지만 과자를 맛보는 순간 이미 멈추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 말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원숭이와 잘 지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배우고 이를 연습하는 일은 우리의 성장 과정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 제때 출근을 하고 길고 지루한 회의를 견뎌내며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지만 선택의 상황에 놓이는 순간들이다. 금요일 오후 3시 30분 다음 달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준비하느냐, 동료들과 함께 커피 한 잔을 하러 가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당신. 이때 당신은 생각한다. 겨우 커피 한 잔인데 뭐.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떠도는 소문도 이야기하고 친목 도모도 하자. 사실 이러한 마음의 소리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배후에서 목소리를 내고 당신의 전전두피질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핑계를 찾아 완성한 결과물이다. 그리하여 이성적인 우리는 당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자신과 타협하며 온갖 방법으로 하기 싫은 그 일을 대신할 무엇을 찾는다. 보고서를 쓰기 싫어서 잔뜩 쌓아두었던 이메일에 회신을 보내기 시작하고 이메일 회신을 보내기가 귀찮아서 책상 정리를 시작하는 시기다. 그러나 뭔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스스로 타협하고 있을 뿐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루는 병을 고치려면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지는 언젠가 사그라질 뿐더러 피로감을 안기는데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는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숭이를 놀이공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원숭이에게는 비밀이다. 놀이공원은 그저 구실일 뿐 사실 원숭이와 게임을 하며 녀석을 길들이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미끼를 투척해야 한다. 즉 목표를 설정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적은 다음 게임의 규칙과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연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30분 동안 지난 자료 정리하기를 게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보상이다. 원숭이에게 30분 동안 자료 정리를 하고 나면 커피숍에 가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자라는 보상을 내걸면 된다. 설정한 목표가 명확하고 게임의 난도가 적절하며 시간 설정 또한 합리적이라면 원숭이도 기꺼이 시도해보려 할 것이다. 이로써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와의 타협은 성공이니 그 다음은 서둘러 행동에 나서자. 정해진 시간 동안 확실히 목표를 달성했다면 반드시 약속한 대로 커피숍에서 디저트를 먹으며 원숭이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어쨌든 이는 스스로 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30분을 일하고 반나절을 쉬는 등의 과한 보상은 피해야 한다. 요컨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한다. 현재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를 상대하려면 정말로 동물 길들이듯 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반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면 머릿속 원숭이를 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일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더 큰 성취감을 얻으면서 선순환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 자신에게 보상하는 동시에 그 좋은 기분으로 다음 목표와 보상을 계획해 일련의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자. 목표 설정하기, 규칙과 시간 정하기, 보상하기. 이 세 가지 단계를 활용해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와의 교류 패턴을 만들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라. 집을 지으려면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말에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의 요점은 바로 행동이다. 사실 목표는 설정했지만 계획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해 일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하기가 싫어지고 하기가 싫어지니 차일피일 자꾸만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제대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실행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장애물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노력을 미루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큰 임무를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0분 또는 60분 일하고 10분 쉬기 등과 같이 되도록 일정표를 만들어 합리적으로 일을 안배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면 먼저 복습할 자료를 모두 꺼내 일일 단위로 복습할 분량을 나눈 후 일을 계획표로 작성하라. 계획표를 다 작성했다면 되도록 자신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서 본격적으로 책을 펼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물 한 잔을 미리 떠놓는다든지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한다든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나름의 준비 동작을 통해 목표를 완수하는 데 방해가 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면 한결 순조롭게 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한 계획을 하나하나 완수해 가다 보면 궁극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자,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는가?
어쩌면 이 순간 당신은 어떻게 행동을 개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벌써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선택의 어려움 때문에 일을 미루는 미루기 환자라면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럴 때는 어찌해야 하나 묻고 싶을 것이다. 이에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자신을 믿고 일단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이다. 어려운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 경험으로는 가만히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속이 편했다. 예전에 글을 쓸 때에는 결과물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 때문에 종일 고민만 하고 정작 펜을 들지 못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 일단 나를 몰아세워 글쓰기를 시작하면 몸이 조금씩 그 상황에 적응을 했고 이내 정신적으로도 몰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즘 나는 글을 쓸 때면 일단 펜을 들어 시작부터 하고 본다. 그러고는 나 자신에게 말한다. 지금 내가 쓴 첫 문장이 꼭 내 글의 첫 문장이 되는 건 아니야. 그저 워밍업일 뿐이니 앞뒤 재지 말고 일단 쓰자. 일단 조금이라도 움직여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숭이는 움직이길 좋아하니 녀석을 데리고 함께 움직여라. 그래야 녀석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의 책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책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